네, 식품위생학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챕터에 보면 식품위생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식품위생의 개념에는 식품위생 일반, 식품위생의 정의 부분과 목적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내용에는 바로 해썹 관련한 체제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정의는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는 내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 그리고 인간 섭취 전 단계에 있어서 안전성과 건강성과 완전 무결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건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전성이라고 하나 필기를 해두시고, 사실 이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두 개 같이 해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식품위생법. 자, 우리나라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식품뿐 아니라 식품 첨가물, 용기, 그리고 포장 모든 단계에서 그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대한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위생법규에는 사실 식품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끔 식품 등에 해당하는 용어들은 바로 첨가물, 그리고 식품 용기들, 담는 용기들, 그리고 포장,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하는 이제 식품의 범위를 알아두셔야 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이런 전 단계에서 범위랑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식품위생의 목적인데, 목적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쉽고, 이 부분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위해 요소를 방지하고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보건 향상이 있겠죠. 자, 그리고 중간에 네모 박스를 잠깐 보시면 이제 식품 건전성, 그리고 영국에서는 하이지엔, 그리고 미국에서는 세니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아시아 중국 장자가 위생이라는 두 글자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기출 문제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품위생의 대상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등, 그러니까 첨가물, 용기, 그리고 포장 다 포함되는 전반적인 것을 다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행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앙기구와 그리고 식품위생 행정시책. 자, 이 부분은 식품위생 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거론되는 부분이고, 또 식품위생학에서는 이해만 하면 되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교재에 조금 없는 내용인데 조금 보충할 내용이 있어서요. 위의 요소를 구분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반드시 이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인성 같은 경우는 식품 자체에 독을 함유한 경우, 위의 요소를 함유한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보고독이 있겠고, 아니면 독버섯과 같은 자연독이 해당되겠죠. 자, 그렇다면 외인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인성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혼입돼서 오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식중독균, 아니면 농약이 채소 속에 농약이 검출됐다, 이런 것들은 다 외인성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외인성이 참 중요한 이유가, 외인성에
우리 보통 식중독의 대부분을 바로 외인성 요소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외인성 요소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유기성. 유기성은 조리나 가열, 제조,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중에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 걸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면 고기를 태우면 벤조피렌이라는 이거 발암 물질이죠. 자, 이런 발암 물질이 생성되고, 원래 고기 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장시간 가열을 하면서 높은 온도 가열을 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입니다. 자, 이런 물질. 그리고 또 기름이 산화되면 과산화물이 생성되죠. 이거는 기름이 오래 산패돼서 생성되는 물질. 자, 그리고 뭐 수돗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수돗물 소독할 때 염소 소독을 하는데, 염소 소독할 때도 트리할로메탄이라는 이런 유기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샌드위치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살모넬라균에 아마 오염된 것 같다. 이거는 어떤 요소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바로 외인성 요소에 해당됩니다. 뭐 이러한 정도,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용어들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해썹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해썹이 이번에 그 내용이 용어가 바뀌어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고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자, 해썹에서는 세 가지 작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정의하는 거, 정의에서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해썹의 5단계 알고 계시고, 7원칙.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인데 요거를 좀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해썹의 정의는 제조부터 가공 모든 전 단계에서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에 방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썹이 일반적인 위생과 다른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겠죠. 사건 발생 후 처리가 아닌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해썹만의 이렇게 독특한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용어에서 보면 HA는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CCP는 중요 관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 관리점이 바로 예방하고 뭐 허용 수치나 뭐 이렇게 위험 수치 등을 뭐 낮추는 그런 뜻을 함께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영양사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 사실 이것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출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위생사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절차 중에서도 순서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교재 보시면 5단계가 나오고 7원칙이 나오는데, 5단계 다른 말로 준비 단계라고도 하죠. 우리 교재에는 준비 단계라는 표현을 썼고, 또 다른 데선 또 예비 단계라는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7원칙에서는 실제로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실행 7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단계 절차를 보시면 이 순서대로 맨 먼저 팀을 구성하고, 자, 설명서를 작성하고 용도, 뭐 급식용인지 환자용인지 이렇게 용도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는 뭐 매뉴얼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현장 확인 단계. 여기까지가 바로 준비 단계에 해당되고요. 자, 7원칙은 이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되는데, 실행 단계 첫 단계가 바로 HA 분석. 이거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HA 분석, 그 다음에 CCP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하고 검증 절차 및 방법을 수립한다, 문서화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순서를 외우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좀 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CCP, 중요 관리점을 결정한 다음 한계 기준을 설정하겠죠. 그 다음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개선 조치 방법을 이제 어떠한 방법들을 이제 수립한 다음 검증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문서화한다. 맨 마지막 단계는 문서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 출제된 문제 그 유형에 따르면 뭐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 출제될 수가 있어요. 뭐 해썹 전체 첫 단계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12단계 중에서 첫 단계 팀 구성 단계 이렇게 정답이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뭐 HACCP 중 12단계 중에 첫 단계를 골라라. 그러면 팀 구성이 되겠죠. 아니면 뭐 HACCP의 실행 단계 중에 첫 단계는, 이거는 실행 단계 7원칙 중에 첫 단계니까 HA 분석,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식품 위생의 위생적인 식품 취급과 식품 보관 방법, 그리고 감별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위생적인 식품 취급 방법.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항과 개인 위생에 있어서는 이거 쭉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되는 상식적인 내용들이시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추가할 내용들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몇 가지 추가를 드리면, 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은 보관해서는 안 된다. 자, 메모 좀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칼, 도마 구분 사용하기. 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 세 번째, 냉장 0에서 10도씩, 냉동 보관 마이너스 18도씩. 자, 그리고 4번, 네 번째, 대량 포장을 분할 판매할 수가 없다. 즉, 소포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가지 알고 계시고요. 자, 근데 컵라면과 호빵은 낱개 포장이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는 추가해 주시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자, 여러분들 그냥 책에 있는 거 뭐 이렇게 내부 청결하게 관리한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니까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위생 부분. 개인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손소독 방법. 자, 손소독 방법은 역성 비누를 사용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교재에 보면 역성 비누라고 나오고요. 또 실기 문제에는 뭐 양성 비누라는 얘기도 나오고 양이온 계면 활성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손소독은 역성 비누로 한다고 했는데, 역성 비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역성 비누는 일반 비누랑은 다르겠죠. 역성이니까 반대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비누는 물에 녹아서 음이온이 발생하는 반면에 역성 비누는 양이온이 발생해서 이것들은 세정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세정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 때가 제거되거나 뭐 묵은 때가 제거되거나 그런 세정력은 떨어지는데, 살균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소독의 목적을 두고 하려면 역성 비누로 손소독을 깨끗이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외에 개인위생에 대한 부분은, 자, 이 부분도 쭉 이제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식품의 보관 방법. 식품의 보관 방법은 가끔 실기에서 그림으로도 출제가 되고, 실기에서 이렇게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냉동냉장법에서는 냉장고 용량을 80% 이상을 채우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80%라는 여기서 나오는 수치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객관식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세요. 자, 80% 이상은 채우면 안 되고, 그리고 냉장고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벽에서 10cm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10cm 이거 수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냉장실 온도. 자, 우리가 보통 냉장실 온도는 뭐 5도에서 10도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냉장실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온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온도가 제일 높고, 중간 부분, 그 다음에 상단, 그러니까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하단 보통 우리가 과일, 채소 등을 많이 보관하죠. 가장 높은 온도 7에서 10도씨. 그리고 중간 온도는 5도씨. 뭐 유지 가공품류, 뭐 버터류, 이런 버터, 마가린 이런 종류 중간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상단은 뭐 육류나 어류와 같은 가장 신선도를 요하는 그런 식품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몇 가지만 체크를 해 두시고 여기서도 그리고 냉동실에서는 육류 및 건조한 김을 보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그러니까 건조김이 마른 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마른 김은 어디에 보관하냐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반드시 냉동 보관입니다. 실제로는 냉동 보관 잘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론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 냉동 보관이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식품 보관 장소도요. 통조림 뭐 이런 거 상온 보관, 어떤 건 상온 보관하고 냉장실 보관하고 냉동실 보관하고 이런 것들 다 상식인데 자,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좀 다른 거 좀 짚고 넘어가면 올리브유와 들기름은 냉장실 보관이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보통 그냥 싱크대 밑에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냉장실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자, 우리가 보통 다 아는 내용들이라 넘어가고요. 다음 화학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게요. 식품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화학적 처리 방법은 어떠한 뭐 방부제를 넣던지 이런 산화 방지제와 같은 뭐 이런 화학 물질들을 첨가해서 얘네들 그 보존성을 증진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방부제 사용하는 방부제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되고 산화 방지제 종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자, BHA, BHT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 B로 시작하는 이 두 가지 형제들은 바로 산화 방지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방부제 DHA는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DHA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지방산과는 다른 디하이드로초산이라고 화학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방부제 허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장법과 담장법이 있는데 이건 상투압을 이용한 식품 보관법으로서 소금 같은 경우는 10% 이상을 이제 절여야 우리가 미생물 번식으로부터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50%. 자, 이 수치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열살균법. 가장 많이 이제 살균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또 식품 보관 방법에 있어서도 살균법이 나오는데요. 100도씨 가장 이제 끓는 온도 100도씨로 가열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건조 및 탈수. 자, 수분을 15% 이하의 수분으로 좀 낮춘다. 자, 15% 이건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가다 보면은 수분 활성도랑 또 미생물 파트에서 이 15%의 개념이 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식품의 감별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자, 식품의 감별 방법은 이 식품이 상한 건지 아니면 신선한 건지 또는 식품을 섭취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감별 방법에 의하면 자, 우유를 보시면 우유는 침전물이 생기지 않은 신선한 우유 그리고 우유에 의한 감염병 이렇게 나와 있고 정상 성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 부분, 어류에서는 시험이 다소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좀 보시면 일단은 외관상으로 광택이 나고 투명한 눈 빛깔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가미 색깔이 선홍색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식품 위생학 공부하다 보면 색깔에 대한 내용이 가끔씩 나오는데 선홍색과 뭐 적색도 나오고 뭐 적갈색 이런 식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선홍색은 조금 붉은색 중에서도 밝고 산뜻한 느낌의 선홍색입니다. 그래서 생선 아가미는 약간 밝고 산뜻한 느낌의 선홍색을 띠는 아가미.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신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자, 어류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생선의 경우는 중성을 띠겠죠. 중성을 띠는데 사후 강직. 얘네들을 그 생선이 죽고 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도가 떨어져요. 5.5까지도 떨어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 강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후 경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용어를 좀 다양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가 강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강직이 해제되면서 자가소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부패가 진행되죠. 결국은 부패되면 이제 pH가 올라가고 염기성으로 변화됩니다. 자, 이러한 어류에 대해서는 pH 변화가 실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꼼꼼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식품의 변질 부분입니다. 식품 변질에는 보니까 부패, 변패, 그리고 산패, 발효, 유지의 자동산화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요, 변질에서는 좀 용어를 구분해 주시고요. 용어를 구분해 주시고 이 5가지 어떤 의미인지 용어를 구분해 주시고 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영양소와 관련해서 반응이 진행되는지 요 기준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패를 보시면 미생물 번식으로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민,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미생물 번식으로 단백질이 분해됐다. 자, 부패는 단백질이 분해된 거. 자, 반면에 변패를 보시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이죠. 변패는 탄수화물과 지방. 자, 그렇다면 단백질 식품은 부패, 탄수화물과 지방 식품은 변패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 둘의 그러면 공통점은 뭘까요? 다 미생물의 번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산패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패는 지방의 산화로 반사되고 또 중요한 건 산패취가 발생한다. 자, 악취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효는 어떤 걸까요? 발효는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되는. 자, 그러면 발효에서는 산소가 없는 조건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유지의 자동산화. 자, 자동산화는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화학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냥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하게 되면 식용 유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산화가 되는 현상을 자동산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패와 변패 어떤 영양소와 관련한 건지 부패는 단백질이고 변패는 탄수화물 지방이다. 그리고 미생물 번식에 의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관로에는 수분 활성치가 있는데요. 자, 수분 활성도 같은 말이고요. 수분 활성도라는 말이 좀 더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기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분 활성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식품에 있어서 수분 활성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이다. 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 자유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한 내용 여기서 들어가는데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얘기하고요. 또 변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자, 수분 활성도의 2가지 의미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자, 그렇다면
생육이 가능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구하면, 자, 세균이 가장 높습니다. 세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효모, 그 다음이 곰팡이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생육을 저지할 수 있는 수분 함량 15% 이하. 여기서 또 나오죠? 네, 15% 수치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메모해 둘게요. 내건성 곰팡이의 같은 경우는 수분 활성도 0.65. 내삼투압성 효모는 0.6. 자,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 이렇게 같이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없으니까 메모를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식품의 미생물. 자, 여기 식품의 미생물은 식품 속의 미생물을 얘기하고 뭐 유산균 그리고 호염균 그리고 염장식품에는 당연히 호염균, 소금 좋아하는 호염균이 많을 것이고 산성식품은 뭐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 많을 것이고 또 곰팡이보다 먼저 서식하는 세균 그리고 비병원성 식품 미생물이 많이 서식하는 일반 식품. 자, 비병원성은 미생물이 병원성과 비병원성 두 가지가 있는데 병원성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미생물을 이야기하고 비병원성은 질병의 원인과 뭐 무관한 그러니까 무해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곳은 세균 그리고 적은 곳은 곰팡이. 자, 이거는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의 부패 및 보존이고요. 부패 판정하는 검사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관능 검사가 있어요. 관능 검사는 그냥 간단하면서도 가장 빨리 검사할 수 있는 게 그냥 우리가 시각이나 촉각, 미각, 후각 그러니까 색깔의 변화를 보는 거 그리고 뭐 상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그 맛으로 느끼던지 아니면 촉각, 뭐 점도나 이런 것들의 어떤 차이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바로 관능 검사에 속합니다. 자, 다음 물리적인 검사는 어떠한 기계적인 측정을 이용한 방법인데 식품의 경도나 점성, 탄력성, 전기 저항 등의 그러니까 식품이 한번 오염되거나 아니면 부패가 진행되면 경도나 점성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간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생물학적인 검사 방법이 있고요. 생물학적인 검사 방법, 여기서는 사실 생물학적인 검사 방법이 가장 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세균수를 기준으로 10의 7승계에서 10의 8승계 이게 바로 초기 부패라고. 중요한 거는 사실 초기 부패 판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세균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10의 7승에서 10의 8승계다. 이거는 자주 출제되고 또 계속 출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화학적 검사 방법입니다. 자, 화학적 검사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수치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판정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맨 먼저 휘발성 염기질소. 휘발성 염기질소는 단백질 식품에 해당이 되고 단백질 식품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면 아민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이런 악취 그 기체가 바로 생성이 되는데 이런 휘발성 염기질소 여기서는 사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부패 초기 수치가 30에서 40mg 30에서 40mg %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단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30에서 40mg %의 개념은 식품 100g 속에 휘발성 염기질소가 30에서 40mg이 검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검출됐을 때 바로 이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좀 필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TMA. TMA는 우리가 생선류 또는 바다 어패류가 부패됐을 때 생성되는 건데 여기선 단백질로부터 아민이나
보통 암모니아가 분리된 후에 가장 많이 검출되는 아민이 바로 트리메틸아민입니다. 뭐 생선이나 어패류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데 여기서는 3에서 4mg%, 즉 이거의 10분의 1 정도만 검출돼도 초기 부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치 둘 다 똑같은 3, 4인데 여기서는 좀 10배 단위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이거 단위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히스타민은 그러니까 이렇게 알러지성 아민이라고도 하는데 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뭐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내용들이거든요. 분명 이렇게 적색 어류, 뭐 고등어와 같은 이런 그 붉은색 생선들이 부패됐을 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원인이 히스티딘의 탈탄산 반응, 히스티딘이라는 우리 그 필수 아미노산 있죠. 필수 아미노산이 그 탄산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히스타민의 아민류가 생성되는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음 K 값은 뉴클레오티드 분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어패류의 감칠맛을 나타내는 수치로 보거든요. 자, 기본이 되는 뭐 핵산 조미료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H는 초기 부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류가 부패가 진행이 되면 그 pH가 올라가게 되는데 염기성, 자, 초기 부패 6에서 6.2부터는 초기 부패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식품위생의 정의와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목적보다는 정의, 이 두 가지에서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범위, 그 식품위생의 범위, 그리고 여기서 식품위생의 범위, 이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는 식품위생의 범위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정하는 식품위생의 범위, 이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또 중국의 장자는 위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리고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하이지엔이라고 하고 미국은 세니테이션이라고도 한다. 자,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자, 목적은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의 요소 구분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자, 원인 식품에 따라서 위의 요소가 뭐 어떤 요소에 속하는지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용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썹 내용 갔었고요. 해썹은 5단계와 7원칙, 이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5단계에서 첫 단계 팀 구성. 자, 7원칙에서 첫 단계는 HA 분석. 자, 그렇다면 12단계에서 전체 12단계에서 첫 단계는 바로 팀 구성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절차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이 정의 부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사전에 방지한다. 일반적인 위생관리와 다른 어떤 특이점은 바로 후 처치가 아닌 사전에 방지한다, 예방한다, 사전에 예방한다, 반지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식품 취급에 있어서는 다들 아는 상식 내용들이고요. 이 중에서는 개인위생에서도 손 소독하는 우리가 역성 비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른 말로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성 비누, 이 세 가지 다 세 가지 다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반드시 알고 계시고, 식품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뭐 이미 용량 80% 이상 초과하면 안 되고 냉장고 벽에서 10cm 띄어라. 이거는 이제 실기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는, 출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냉장실 온도에 따라서 식품 해당하는 식품들 다 다른 거 말씀드렸죠. 과일, 채소류, 그 다음에 육류, 어류, 그리고 유지 가공품류 이렇게 나눠서, DHA는 방부제에 속하고 BHA와 BHT는 산화방지제에 속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가열살균에 있어서는 100도 이상, 그리고 건조 및 탈수는 수분 15% 이하의 수분, 자, 15% 밑으로 낮춘다. 이거는 수분 활성도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어류는 사후 pH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중성에서 사후 강직되면서
산성화, 산성으로 떨어졌다가 강직 해제되고 소화되면서 부패가 진행된다. 부패 진행되면 pH가 올라가는 염기성화 되고 있다. 네,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품의 변질. 식품의 변질은 부패, 변패, 산패, 발효 이것들의 차이점과 용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어떤 영양소와 관련한 건지. 자, 부패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변패, 지방 유지는 산패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 활성도 교재 수분 활성치라고도 나오고요.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라고 말씀드렸고요. 변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다. 두 가지 의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육 최저 수분 활성도가 세균이 가장 높고 곰팡이가 가장 낮다. 요 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부패를 판정하는 요소들 몇 가지 요소들 이것들은 이제 분류를 이렇게 관능 검사, 물리 검사, 그리고 생물학적인 검사 이렇게 나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물학적 검사라고 했습니다. 다음 화학적 검사 방법. 화학적 검사 방법은 이제 부패가 진행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들, 휘발성 염기질소, TMA, 히스타민, K값, 뭐 pH값 뭐 이런 것들 구하는 거. 그리고 휘발성 염기질소의 수치, 그리고 얘네들 수치, 부패 초기 수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히스타민은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적색 어류의 부패의 원인이 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마무리 잘 하시고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